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원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서로 더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원자 모형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우리에게 화학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원자의 모형 중에 바로 보어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과 그다음 현재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현재는 현대적 원자 모형을 이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30쪽이고요. 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 덴마크의 과학자 보어는 영국의 톰슨, 뉴질랜드 출신의 러더퍼드의 제자였죠. 그래서 스승의 모형을 이어받아서 어떤 거 당시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이 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죠. 이 선이라는 의미는 불연속이라고 이해가 된다고 했죠. 자, 결국에 이 원자로부터 수소로부터 방출된 이 빛이 왜 분광기를 통과하면 연속이 아니라 이제 선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가 이제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1913년에 보어의 바로 양자론이 되겠어요. 자,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불연속적이라는 의미인데, 불연속적이라는 건 뭐냐? 그 전자가,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아무 에너지나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여기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에너지만을 방출할 수 있다. 이걸 좀 더 활용하면 결국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텐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나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해진 특정한 에너지만을 갖는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형을,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에 원자핵을 두고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원운동하는 이 궤도, 궤도를 설정을 했고요. 이 궤도 위에 전자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궤도가 더 큰 궤도가 또 있고요. 또 더 큰 궤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자는 이 궤도 위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 있느냐,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보어는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즉, 궤도 위에 있다. 자, 이 궤도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볼 수 있냐? 화학에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태양계나 뭐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나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궤도라는 것이 핵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궤도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궤도마다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디가 더 에너지가 더 높냐 낮냐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힘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본질은 전기력이죠. 그래서 뭐 전기적 인력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자, 그때 힘이 강할수록 에너지 상태는 더 낮습니다. 인력의 경우에는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림만 보고 궤도와의 핵에 가까운 궤도에 있는 게 더 안정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똑같이 좀 비유를 해보면 원자를 한번 상상해 볼 때 건물 하나 생각해 보면 돼요. 지하에 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핵입니다. 전자는 그러면 건물에 어디 있냐? 빌딩에 어디 있냐? 얘를 이름하여 뭐 원자 빌딩이라고 해볼까요? 아토믹 빌딩.
이 빌딩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궤도 이 모형을 이렇게 빌딩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중력을 고려하면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1층에 있는 것과 2층에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에너지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결국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핵과 가까이 있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낮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거는 에너지가 크냐 작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핵으로부터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냐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층처럼 위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듯이 실제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높아지듯이 원자에서 전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궤도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첫 번째 궤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때 여기다 표시법이 뭐냐면 n equal 1이라고 씁니다. n. 자, 여기서 n은 뒤에 계속 이제 나올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양자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자, 양자란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걸 연결해보면 불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개념. 그럼 뭐냐? 예를 들면 질량도 쪼개다 보면 가장 작은 어떤 최소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불연속적인 관점인 거고요. 만약 연속적이라면 영원히 쪼개더라도 최소 단위는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적인 거야. 그래서 이 양자라는 의미는 그 최소의 단위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튼 이 주양자수란 말에는 앞으로 양자수 여러 가지 더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자수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 거고 좀 조심할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몰 요거하고 기호가 겹치긴 하는데 이 몰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몰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주양자수는요 그냥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다음에는 네 번째 궤도.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숫자를 수의 범위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자연수죠, 자연수. 실제 주양자수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n은 1, 2, 3, 4.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에서는 이 궤도를 나타내는 이 주양자수를 또 전자껍질이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K 껍질. 이거 대문자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세 번째 M 껍질, 네 번째 N 껍질. 차례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게 돼요. 정리하면 다시 첫 번째 껍질은 K, 두 번째 껍질은 L, 세 번째 껍질은 M, 네 번째 껍질은 N.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층으로 비교한 거,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는 K층이 되겠지. 그 다음 L층, M층, N층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점점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주양자수가 이렇게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여기 에너지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에너지의 어떤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를 만들 건데, 그걸 바로 이제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로 너무 어렵고, 그 영어로 쓰면 좀 편한데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레벨. 레벨하면 여러분이 좀 친숙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 첫 번째 층을 그냥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벨 2, 그 다음 레벨 3.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생각하면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레벨과 레벨 사이에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5레벨, 2.5레벨 없는 거예요. 1.5층, 2.5층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레벨에서 레벨로 이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이제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 노력에 해당되는 그것이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를 넣으면 점점 레벨이 올라간다. 뭐 게임으로 말하면 경험치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보어의 생각은 그거야.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보어의 입장은 전자가 어딘지 알 수 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뭐 거리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핵이라고 놓고요. 핵에서 이렇게 요 방향. 거리로 한번 보는 거예요. 거리. 핵에서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전자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자는 핵에서 어떤 특정한 거리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거야. 전자가 존재하면 1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0.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얘가 레벨업을 하면 그때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튀어오르고 또 튀어내려오르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걸 이름하여 이제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양자도약.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걸 흘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층에 있던 전자가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 그러면 뿅 하고 올라갑니다. 이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 열의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여러 가지 에너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갔던 에너지가 또 여기 있던 전자가 만약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돼요. 근데 얘가 또 다시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양자도약해서 쭉 하고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뿅 하고 떨어지면 그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엔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죠. 방출하죠. 근데 이 방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통은 방출하는 것이 바로 빛에너지의 형태입니다.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원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진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의 성질이 결정되거든요. 그 원자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이 원자들이 뭘 만들 수 있죠? 분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학결합 이제 배울 텐데 화학결합 중에서 특히 공유결합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분자를 어떻게 형성하냐를 이해하려면 이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재 내용 이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전자 껍질은 일렉트론 쉘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론 쉘.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 궤도만큼은 에너지가 같은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궤도로 옮겨갈 때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궤도 모형. 궤도란 말은 우리가 올빗이라고 합니다. 올빗. 자, 그 다음에 이 궤도 모형을 또 다른 말로 아까 말했던 전자 껍질 모형. 자, 근데 현재 관점에서 설명해볼까요? 이거 맞나요? 안타깝게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어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이론으로. 엄청나죠? 그리고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틀린 게 이제 1913년에 아까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1920년대 들어서 많은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나 뭐 하이젠베르크의 연구에 의해서 이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의미가 있었냐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버렸어요. 틀린 이론인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새로 이제 바뀌는 이제 모형을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은 이제 이거 아까 궤도 모형이었잖아요. 올빗이었잖아요. 그 올빗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비탈. 단어가 비슷합니까?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올빗 하면은 이거는 올비탈 하면 궤도의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궤도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냥 오비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원자 모형, 현재 우리가 화학자들이 맞다고 보는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고요. 뒤에서 또 하겠지만 전자 구름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껍질의 형태로 구분되는 딱딱딱딱 구분되는 뭔가 그런 개념이었는데 뭐 새로운 단어예요. 좀 낯설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30쪽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수소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원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의 한계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보호 모형의 가치가 있는 것은 원자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약간 대략적이지만 그래도 많은 화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31쪽이었군요. 프린트가 31쪽이었네. 예. 31쪽. 거기 이제 퀘스천 보겠습니다. 각 전자 껍질마다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를 쓰시오.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자 K 껍질에 몇 개 존재하죠? K 껍질은 전자 껍질 존재하는 최대 전자수.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암기사항이죠, 뭐. 그치? 그래서 K, L, M, N, 뭐 쭉쭉 갈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우리는 다루면 됩니다. 전자 존재하는 최대 전자수는 바로 2개. 여기는 8개. 여기 혹시 몇 개인지 아나요? 8개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8개입니다, 18개. 여기는 32예요. 자,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는요, 우리한테, 가장 많이 쓰는 아이들이 보통 원자 번호가 우리한테는 1번에서 20번 아이들이 가장 이제 자주 다루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원자들, 친구들을, 이 원소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최대 전자수를 다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까지는 맞는데, 최대 채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룬 이 범위에서는 여기가 M 껍질이 8개까지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N 껍질은 이제 우리가 다룬 범위에서는 2개까지, 그 이후에 이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숫자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가만히 이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좀 궁금하죠? 여기 숫자 8이 보입니까? 요 8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바로 뭐예요? 요게 옥텟 규칙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호 모형도 한계는 뭔지 아까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또 왜 2개냐? 그 다음 진짜 옥텟 규칙은 알겠는데 그럼 왜 8개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현대적 원자 모형을 우리가 배워야 실제로 이 보호 모형도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썼고, 그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모형으로 이제 전자 배치를 하는데, 전자 배치가 뭡니까? 우리 이제 학급에서 자리 배치하잖아요. 자리 배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리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냥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리와 학생을 1대1로 매칭을 시키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자리에, 학생을 이렇게 매칭하는 것처럼 전자는 어디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아까 궤도에 있다. 전자 껍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자 껍질에 뭘 배치해요? 전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배치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생 자리 배치할 때 앞에서부터 채운다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많이 쓰겠는데 여기에서도 이 건물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채워주냐면 1층부터 채워져요. 1층부터 차례대로 채워서 올리는 겁니다. 즉 어디부터? 에너지가 낮은, 즉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는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껍질이 바로 K 껍질이죠. K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 할 때는 우리가 껍질 쓰고 괄호한 다음에 여기다 전자수를 표시하면 돼요. 헬륨까지 해볼까요? 헬륨은 어떻게 될까요? K 껍질에 전자 아까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은 여기까지 2개까지가 들어갑니다. 3번부터가 조금 이제 고민해야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리튬은
K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세 번째 3개의 전자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뭐 우리처럼 뭐 끼어 살고 같이 뭐 그게 안 돼요. 안 돼. 원자의 세계는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이상 못 채우기 때문에 여기 2자리 다 찼으면 다음 자리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L 껍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L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20번까지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거기 문제에 써놨는데 뭐부터 해보자? 11번 나트륨과 17번 염소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같이 선생님도 해볼게요. 이 숫자 그대로 이제 채우시면 되죠. 자, K 껍질에 2개, 에너지가 낮은 K 껍질에, 그 다음 L 껍질에, 전자 껍질에 몇 개? 8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죠? 그래서 M 껍질에 1개가 되겠죠. 하나 더. 17번 같은 경우,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개니까 똑같네. K2, L8, M, 여기가 7 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보호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뭐야?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솔직히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개 해보면, 어차피 규칙을 아니까. 그럼 가장 끝번 하나만 해볼까 또? 20번.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번은 칼슘입니다. 원소 이름을 다, 그러니까 번호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뭐 기억이 날 텐데, 이걸 외우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자, K에 2개, L에 8, M에 8. 이렇게까지 하면 몇 개가 되나요? 18개 되죠? 그러니까 8개가 채웠으면 또 다음 껍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N 껍질에 2개가 되죠. 자, 보호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뭘 파악하기 쉽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를 파악하기 쉬워요. 자, 이거 화학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은 원자가 전자래. 이퀄? 좀 뭔가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요 가가 실제로는 한자인데 선생님 한자 정확하게 쓸지 모르겠네요. 이게 갑자입니다. 갑. 시장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가가 요즘 비싸네 할 때 하죠? 물가.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여기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원자의 값을 알려주는 전자. 이 값이라는 의미를 화학적으로 바꿔주면 이게 뭐냐? 원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전자입니다. 어떤 성질을 나타내? 화학 반응도 하고 결합도 하는 이 전자의 성질. 그 전자가 예를 들면 여기 칼슘 20개인데 20개의 전자가 다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전자가 그런 성질을 나타내냐? 화학 반응이란 결국엔 전자들의 이동이거든요. 전자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얻거나 잃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 전자는 여기 있는 모든 전자가 아니라 항상 어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있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요 말을요 한자로 바꿔주면 그 다음 바깥, 외, 껍질, 각.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최각 전자라고 합니다. 자, 최각 전자라는 말은 그냥 가장 바깥 껍질에 있다는 뜻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의 의미하고는 약간 다른 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우리가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럼 바닥이 어때? 운동장 바닥이 안전하죠? 그러면 이제 바닥이 아닌 다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들뜬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쓴 전자 배치는
기본이 되는 가장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힘과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했죠? 가장 핵과 가까이 있으면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고요. 그럼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안정하다.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하다는 뜻이야. 그럼 가장 안정하려면 어떻게 돼? 가장 에너지가 낮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가장 안정하지 않은 상태. 얘보다 어쨌든 에너지가 좀 더 높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 불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화학에서 들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들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뿅뿅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자 배치했던 것들이 이 전자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들이 더 윗껍질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최외각 전자가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닥 상태의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도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우리가 전자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 실제 영어로는 원자가 전자가 valence electron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outermost 일렉트론이고 가장 바깥에 있다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솔직히 이 바깥에 있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그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원자가 전자가 더 좋은 표현이고 실제 이제 요즘은 교과서나 이런 부분이 다 이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 표현하던 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가 전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장 바깥 껍질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뭐 일곱 개, 뭐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원자가 전자가 왜 중요하냐? 결국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죠? 주기율표잖아요. 그 주기율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현재 존재하는 118개의 원소가 성질이 다 달랐으면 주기율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일렬로 쫙 나열하고 끝났어야 돼. 근데 다행히 비슷한 아이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 수 있었고 여러분이 그걸 완전 암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대략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래 보면 잘 그리고 있나요? 어떤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기억할 겁니다. 원래 이제 주기율표는 더 큰데 118번까지 있는 이제 원소들을 다 표시하는 건 엄청 크고 보통 우리는 20번까지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면 20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번호 매기시면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 자, 원자번호를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 일부러 기호를 안 썼어요. 여러분 기호 자체도 너무 또 암기해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래 이게 자주 보면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려고 하면 금세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 암기가 우리 목표는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띄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가로줄 있죠. 이제 이거 주기율표에서 이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로줄? 이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 왜 이름이 주기율표일까요? 주기율표. 어떤 주기적인 규칙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주기라는 말의 본질은 얘가 반복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반복. 예를 들면 우리가 달력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달력 한번 볼까요? 오늘 수업하는 날짜가 며칠이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21일이라 합시다. 선생님 지금 일요일날 찍고 있어요. 일요일날 학교 나와서 일요일입니다. 질문. 다음 주 일요일은 며칠일까요? 오늘 21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며칠이지? 날짜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쨌든 다음 27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달력 봐야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나요? 다음 이게 만 21일 일요일이면 다음 일요일은 27일이 되죠. 28일이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7만 더해주면 되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계속 7일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7일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주기예요, 주기. 실제 주기율표도 어떻게 보면 그냥 표예요. 반복되는 표다. 대신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바로 뭐였어요? 원소였잖아요. 그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로줄 여기 몇 개 있어요? 원소 2개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몇 개 있어요? 여기 8개 있어요. 그 다음 여기 8개. 그 다음 여기가 20%까지 2개 있죠.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10분 전에 여기서 봤죠? 여기. 결국에는 이 전자 배치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주기율표 자체가. 그 다음 여기 가로줄 말고 이제 세로줄 있죠. 세로줄. 이 세로줄은 이제 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기는 이제 우리가 피어리어 들어갑니다. 반복되는 거. 그 다음 족은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족이란 말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말 있잖아요. 바로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패밀리라고도 가르쳐요. 패밀리 괜찮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세로줄 아이들이 아무튼 아까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냈던 가족. 달력에서 오늘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라인, 세로줄은 다 일요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왜 같은 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이유를 봤더니 아까 전자 배치를 했을 때 뭐의 숫자가 같아요? 그렇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족 이름을 다 외울 건 아니지만 여기 첫 번째 가족이라고 해서 여기는 1족, 그 다음 여기는 2족, 그 다음 이제 주기표 자체가 원래는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축소시킨 주기표라서 여기는 13족, 여기 14, 15, 16, 17, 18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족이 숫자가 좀 커졌더라도 여기서 족의 1의 자릿수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 뭐예요? 그냥 1, 2, 3, 4, 5, 6, 7, 8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월화 수, 목, 금, 토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2를 갖는다는 건 잘 보면 아까 리튬 보세요. 리튬 원자과 전자 하나, 그 다음 11번이 바로 나트륨인데 여기 원자과 전자 하나. 결국은 뭐예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같은 가족에 있는 아이들은 뭐가 같더라? 여기 지금 설명했던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더라.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가 뭔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뭔가 공유할 때 형태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질이 아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세로줄은 이제 가족이 없고 가로줄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가로줄은 주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1주기죠. 1주기. 여기는 2주기, 3주기, 4주기. 그래서 화학원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이제 보통 강조하는 건 여기 4주기 정도까지, 4주기도 초반까지 이 정도고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특히 요 중간 주기를 많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이 제대로 개념 이해했는지. 자,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원자의 구조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H2O라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결합한 거잖아요. 근데 결합할 때 잘 모르더라도 전자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 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H는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해보면 K1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그 다음 산소는 여러분 차등 8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K2L6. 자, 여기서 질문. 얘 원자과 전자는 6, 얘 전자과 전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뭔가 결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수소는 2개밖에 못 붙을까요? 여러분 이미 결과를 또 알고 있어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6개이기 때문에 2개가 부족하니까 2개만 얻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 어떤 전자는 뭔가 사용이 되고 어떤 전자는 사용이 안 되고 이런 거를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더 이제 발전된 모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이 정도까지 했을 때 6개고 이거 하나면 얘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H6O라고 썼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사고력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H2라는 것도 물이 H2라는 걸 들어봐서 알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거. 그게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자세거든요. 남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따져보면서 또 새로운 발견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원자과 전자는 6개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얘는 이제 나중에 비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할 때 공유 결합을 하죠. 그 공유 결합할 때 사용하는 전자는 이 수소 하나와 여기 있는 전자 하나, 또 다른 수소 하나에다가 또 하나니까 실제는 2개의 전자가 수소의 결합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중에서도 다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항상 6개가 아니라 그 일부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이해하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원자과 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과 전자들이 모두 동시에 다 무조건 반응이나 결합에 참여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면 그 안쪽에 있는 전자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보호 모형에 좀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32쪽으로 가겠습니다. 32쪽. 자, 보호 모형의 한계점은 무엇일까? 자, 보호 모형은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이 껍질 혹은 뭐 궤도 어떤 표현 써도 됩니다.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솔직히 우리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있는데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대. 좀 어려운 말이지. 예. 그래서 보호 모형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던 전자가 갑자기 여기서 뿅뿅 이게 양자대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중간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죠?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역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고요. 거기에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그렇지만 거기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 원래 이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호 모형이 이제 문제였던 이유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드브로이의 이제 물질파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물리 쪽으로 넘어가서 전자가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전자는 모든 물질은 전자를 포함한 모든 물질 심지어 빛조차도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파동이고 어떻게 볼 때는 입자가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이제 현상들이 설명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을 설명해 볼게요. 그럼 자, 아까 전에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X, Y, Z 공간 이제 좌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뭐 수학하자는 거 아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 중심에 뭐가 있다고 가정해요? 핵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전자는 어쨌든 간에 핵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핵 주변을 돌고 있을 건데 이제 껍질은 틀린 거지만 그럼 과연 여기 어디 있냐 이거지. 어딘가는 있어야 돼요. 전자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물질들이 이 성질을 나타내는 걸 설명할 수 있고요. 실제 전자는 존재하는 입자고요. 그러면 어디 있냐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할 때 바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은 다른 말로 전자그룹 모형 또는 오비탈 모형이라고 해요. 오비탈 모형. 오비탈.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오케이. 선생님하고 관련 없어요. 자, 거기 그림 하나 보시면 뭔 그림이 있습니까? 집 그림이 있죠? 대략 그려볼까? 너무 대략 그렸네요. 자,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너무 귀여운 강아지. 그 강아지가 단점이 있는데 발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막 이렇게 집안 곳곳에 찍혀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발자국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아끼는 강아지를 집에 두고 이제 학교 왔어요. 근데 집의 천장에서 이 발자국, 개의 발자국이 찍힌 이 사진을
찰칵하고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심시간을 봤어요. 여기서 질문 던지기가. 여러분, 강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집에 문이 닫혀 있다면 이 집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호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이 점이 많이 찍혔다는 거는 발자국이잖아요. 이 발자국이 강아지입니까? 강아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남긴 흔적이지. 발자국이 많이 찍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 순간 여러분이 강아지 어딘지를 많이 추측해라고 하면 어디를 여기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날까? 아까 정확도가 높을까? 맞을 확률이 높을까? 지금 답을 말해버렸네. 확률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화장실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좋아하나 봐. 그 다음 여기는 바로 안방이야, 안방. 예전에 강아지가 안방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혼난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절대 안 가요.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전자가 어디에는 없을 것이다. 전자래. 강아지가 어디는 없을 것이다. 안방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는 확률이 매우 높고 어딘가는 확률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로 지금 설명해?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바로 핵주위의 전자는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좀 찾아보세요. 이 파트는 화학을 넘어 거의 물리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봤지만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더라 이거야. 존재해. 근데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따져? 확률을 따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 혹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그거를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여기 핵주위에 여기 전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점을 찍는 겁니다. 점 찍어요. 뭐 어디든 있을 수 있네. 선생님이 오비탈 중에 가장 간단한 오비탈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질문. 자, 여기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는요?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는? 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칠판 넘어갑니다. 칠판 바깥에 여기. 창문 바깥에 여기. 여기 안산을 벗어납니다.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0이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넘어서 지구를 넘어가요. 달까지 가봐. 달에 원자에 있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고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 끝까지 갑니다. 우주 끝까지. 그래서 요거를 아까 핵의 거리에 따른 전자의 존재 확률 우리가 1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따져보면요 이게 그래프가 여기 핵일 때 확률이 이렇게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0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0에 수렴한다고 해요. 이제 무한대로 가면.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원자 하나에 있는 전자가 실제로 핵 가까이 그러니까 많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주 끝까지 가도 0은 아니라는 거. 즉, 그 원자 하나에 있는 전자가 우주 끝에도 있을 수도 있다. 실제적인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어쨌든 확률은 0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어요. 그 원자마다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자가 우리 몸 안에 있을 확률도 있지만 우리 몸 바깥에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원자는 어디까지가 원자입니까?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핵은 당연히 있고 중앙에 고정되어 있고 가정하면 전자가 있는 공간까지가 원자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원자의 크기는 곧 우주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에는 원자 하나가 곧 우주일 수 있는 거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도 역시 우리 몸을 이룬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크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곧 우주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철학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비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럼 보어가 아주 틀렸느냐? 아까 이 전자껍질 모양이 아주 틀렸냐 했더니 그래도 아주 틀려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하거든요. 일부라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까 확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 있었죠? 특별하게 확률이 높았던 지점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실제로 보어는 어떤 특정한 궤도 전자껍질 생각했는데 아까 여기 확률이 매우 높았던 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를 잘못 표시했네. 원래 1은 0보다 위에 있어야지. 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확률이. 근데 보어는 바로 여기를 1로 잡았던 거예요. 여기를. 그 위치를 찾아냈던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껍질에 전자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현대적 원자물로 와서 보니까 그 껍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았던 곳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질문, 전자는 껍질에 있습니까? 껍질은 없어요. 껍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껍질에서 전자 확률이 높다는 거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어가 어떻게 보면 틀린 건데 또 완벽하게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고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쌤이 알려준 범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걸 이제 정리하고 끝낼 건데 오비탈은 전자가 핵 주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존재할 뭘 표현한 거예요? 바로 확률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을 아주 쉽게는 전자의 확률 분포다. 이런 용어들 자체 너무 의미 크게 두지 마시고 확률의 의미로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모른다 하면 더 이상 뭐 과학이 의미가 없죠. 다행히 이 정도의 이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쓸 수 있거든요. 이 원자의 존재를 우리가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는 오비탈이라는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오비탈인데 거꾸로 그냥 전자가 오비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 또는 그 안에 채워진다. 약간 느낌이 어떤 개념이 들어요? 아까 전에 전자 배치할 때 보어의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전자 껍질에 대해서 오비탈 모형, 현재 오비탈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그 전자 껍질을 대신해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밝히는 이 과정은 솔직히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밝혀낸 거고, 화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화학적인 이제 성질이나 변화를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더 엄밀하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자 껍질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오비탈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이제 이런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이게 아까 전자 껍질은 일렉트론식이죠, 일렉트론.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인데 이 껍질 안에 세부적으로 더 껍질이 있더라 해서 서브쉘. 우리 반장 도와주는 부반장 생각해서 부껍질이 있다라는 말을 썼었어요. 부껍질. 부껍질. 껍질 도와주는. 실제로 그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아주 깔끔하게 나왔지만요. 예를 들어서 헬륨부터 다른 원소만 봐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던 것도 더 확대해서 더 정밀하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선이 여러 개가 또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껍질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이제 더 쪼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현재의 의미에서는 그냥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부껍질이라는 용어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오비탈이라는 용어로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인데 어쨌든 간에 원자가 있을 때 핵이 있다면 핵에서 가까이 있는 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긴 커요. 실제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리가 멀어져서 확률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이제 특정한 확률의 분포가 이렇게 어떤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낌이 왔겠지만 약간은 무슨 과정이 필요해? 물리학자들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수학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할 때는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 주기율표에서 왜 1주기에 2개의 원소밖에 없느냐? 뭐 예를 들면 1주기도 8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888 여기도 8개 하면 옥텟 규칙 아주 예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하필은 왜 옥텟 규칙은 말이 옥텟 이게 영어의 8예요. 8. 8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악토버가 몇 월이에요? 악토버는 영어의 8월이죠? 8월 아니고 10월인데요. 10월. 뭐야? 왜 안 맞아 또? 원래 얘가 8월이 맞았습니다. 8월이 맞아요. 그러면 2달 밀렸잖아요. 얘가 이제 로마 시대로 건너가야 돼. 로마 양제 2명 있는데 줄리어스 시저랑 또 하나 카이사라고 부르는 시저랑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달력에 새겨 넣어버렸어. 그게 바로 7월달과 8월달이에요. 그러니까 2달이 끼어들어가니까 황제 2명이 끼어들어가니까 이 악토버가 2달 밀린 거야. 그 전까지 8월달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뭔 단어 있죠? 악토퍼스. 악토퍼스. 8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 바로 문어. 그 다음에 그럼 옥타곤이라고 들어봤나? 뭐 스포츠 중에 좀 과격한 스포츠 있죠? 옥타곤 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팔각형의 링 안에서 경기하는 거. 오케이. 역시 옥트는 원래 그 다음 피아노나 뭐 음계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뭐 하죠? 옥타브. 역시 8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